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송태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서 되게 말들이 많죠. 여기에도 효과가 있고 저기에도 효과가 있고 되게 만병통치약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산균이 담석증하고도 연관이 있을지. 왜냐면 제가 주로 하는 게 췌장이나 담도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과 유산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학회를 가면은 어 유산균이 몸에 장뿐 아니고 뭐 신경계,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기관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서 한번 담도 쪽도 어떤지 한번 문헌도 찾아보고 한번 리뷰를 해본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보고 같이 어 또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유산균이라고도 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개가 사실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유산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가 먼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는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조금 드셔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섭취를 해도 좋지 않고,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로움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주지 않고 이로움을 주는 살아있는 균, 이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균, 그래서 유익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는 유해균이죠. 그러니까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들이 유해균의 대표적이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주는 균들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산균 이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유산균은 뭐냐? 그러면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한 가지 종류죠. 그러니까 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유산이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 몸 안에서 주로 안전하고 좋은 영향을 준다고 여겨지는 여러 균들을 유산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대개 이제 비슷한 뜻으로,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렇게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에는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균 종류가, 이러한 균들도 세균의 한 종류고, 세균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균마다 효능과 효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런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재미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균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 하는 거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몸에서, 우리 몸 안에 세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장기는 소화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 소장, 대장, 주로 이런 부위가 되겠죠. 여기에 29%, 한 30% 정도의 세균들이 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두 번째가 구강입니다. 구강도 엄밀히 말하면 소화기의 한 종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 안에 무려 26%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세균의 26%가 구강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와 잇몸 사이에 빈 공간에 음식물이 끼고 또 그쪽에 계속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소화기 안에 있는 균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강 내에 있는 균들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구강 건강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뭐 양치질을 잘 하시고 혀 클리너로 혀도 잘 닦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세균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는 21%,
소화기나 구강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제 주로는 손에 많겠죠. 그래서 손으로 인해서 많은 질환들이 옮기기 때문에 손 건강을 세정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손 세척을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밖에 혈액 속에는 1% 미만, 그리고 눈에는 0%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굉장히 깨끗한 장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화기 내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위 안에도 세균이 있긴 있지만 적습니다. 보시면 10의 2승 혹은 10의 3승계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위 안에는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위산이기 때문에 세균을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세균은 위 안에서 모두 죽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균들은 아예 위에 살고 있는 그런 독한 위산을 피해서 여러 가지 보호작용을 하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위 안에 살고 있는 그런 균들이 있고요. 또 위 안의 음식물이 십이지장으로, 요 아래 십이지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췌장에서 이런 위산을 분비하는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중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소화효소가 췌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려면 위산이 너무 많으면 소화효소가 작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효소의 작용을 위해서 이런 위산을 중화시키게 되고, 위산이 중화가 되면 이때부터 세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이지장에 보면 10의 4승계, 10의 5승계 이 정도의 세균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점점 세균이 증식해서 자라서 소장이나 대장으로 오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500개 이상의 균들이 살고 있고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변으로 나올 때는 대변 1g당 약 10억 개에서 많게는 1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건 사실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맨 끝부분인 이런 직장 안에 가장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뭐 우리가 칡뿌리의 효염 뭐 이렇게 그냥 증명되지 않은 게 아니라 연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효능을 지닌다 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살펴보면, 우선 제일 먼저 세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위장관으로 우리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위장관의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주로는 이제 변비라든지 설사 이런 데 효능을 발휘하게 되고, 또 우리 장내 세균이 증식을 하면서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염증 물질도 분비를 하고 하면서 우리 몸의 대사질환,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또 고지혈증 같은 이런 대사질환에도 영향을 주고요. 또 어떤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질환이나 비만에도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부인과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문헌상의 보고가 있었고요. 아마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좋은 그 물질들 때문에 산부인과적인 뭐 자궁이라든지 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인지 기능, 우리가 기억력이라든지 판단 능력, 치매에 관련된 이런 곳에도 역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고, 면역 조절 기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 안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살면서 세균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아니면은 세균과 우리 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 뭐 염증도 일어나고 또 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을 많이 분비를 하면서 몸 안의 전체적인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균의 종류, 어떤 균인지, 또 섭취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얼마나 섭취를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균들이 아니고 새로 몸에 들어가는 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안착을 못하고 다시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료 광고도 아니고 또 절대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막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러면 원래 제목으로 돌아가서 유산균은 담석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담석은 담즙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담즙이 우리 몸 안에서 순환하는데 이런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담즙은 그러니까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담즙산이라는 물질과 또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우리 혈관 안에, 혈액 안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도 있고 간에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러한 담즙산, 콜레스테롤 또 몸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 여러 가지 독소 이런 물질들을 같이 합쳐서 담즙을 만들게 되고요. 간세포 내에서. 처음에는 이러한 담즙이 잘 물에 녹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물에 잘 녹는 형태로 변하면서 요 담도 내부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세포 안에 이러한 담즙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간세포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즙성 간경화, 뭐 간경변, 담도성 간경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이 간세포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되면 간 자체도 또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래서 담즙이 담도로 이렇게 배출이 쭉 되는 걸 1차 담즙산이라고 부르고 이런 1차 담즙산은 또 지방의 소화도 돕고 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노폐물, 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이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차 담즙산이 십이지장 아니면은 여러 소장 내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변형이 돼서 2차 담즙산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이런 2차 담즙산의 한 90% 이상은 다시 흡수가 돼서 간으로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가서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간에도 손상이 되고 담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 상태에 따라 2차 담즙산의 양과 종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얼마나 균형 있게 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2차 담즙산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2차 담즙산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잘 맞고 이런 담즙산의 순환이 잘 될 경우에는 대사 항상성이 잘 유지됨.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된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건 2차 담즙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세균 증식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세균 간의 이런 분포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이런 장 안에 세균종이 변하거나 또 쉽게는 요즘에 이제 병원 가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항생제를 많이 먹거나 주사로 맞으면 장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도 많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세균총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그런 세균들이 많이 증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2차 담즙산이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2차 담즙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장 점막과 간 세포의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담즙산 자체가 우리 소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또 흡수가 돼서 간으로 갔을 때 간 세포의 독성을 유발하게 되고 또 뭐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을 더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담즙이 잘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봤을 때 2차 담즙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담즙이 장으로 빠르게 배출되지 못하고 담도나 이런 쓸개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담도나 담낭 안에 점액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담즙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담석 생성이 담석이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이 아까 녹아 있다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담즙을 통해서 배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담즙산이 늘어나면 콜레스테롤이 담즙 내에 잘 녹아 있지 않고 자꾸 안 녹은 상태로 결정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 어떤 담석에 조그마한 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담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이건 그런 유산균의 종류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익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 반응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끼리 생기는 염증 반응, 또 세균과 우리 몸과 사이에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할 수가 있고 또 장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유해균이 굉장히 많으면 뭐 식중독균 같은 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의 점막을 약화시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균이 장벽을 뚫고 우리 몸의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림프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다양한 균들이 들어가서 이러한 장벽을 강화시켜주면 이런 세균이 아무래도 침범하는 걸 더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2차 담즙산이 많이 생기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2차 담즙산이 생기더라도 장에서 다시 흡수되는 양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담즙산이 재흡수가 안 되면 대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변 색깔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담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대변 색깔이 녹색이다, 노랗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곧 담즙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담즙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변 색깔이 아예 회색빛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즙이 보통은 뭐 오렌지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녹색 컬러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 색깔이 많은데 아예 나오지 않으면 그냥 아예 색깔이 없는 회색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담즙이 아까 2차 담즙산이 90% 이상이 재흡수가 된다고 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작용을 해서 이런 몸에 좋지 않은 2차 담즙산이 몸 안으로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배출이 되면 간에서는 당연히 담즙산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담즙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붙잡아다가 간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담즙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2차 담즙산이 올라가면 또 하나 부작용이 간세포에서 이런 담즙을 만들어도 담도로 배출하는 그 사이를 막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세포 안에 담즙이 농축이 돼서 간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2차 담즙산이 줄어들면 담즙산이 담도로 원활하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즙을 더 많이 배출시키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혈중 LDL, 우리가 몸에 안 좋은 대표적인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을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장점이 변비 완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비가 있을 때 이런 유산균을 많이 드시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변비의 치료에 유산균을 복용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비가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변이 나오지 않고 장 운동이 되게 억제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즙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장에 많이 머물면 세균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세균과 접촉이 많아지면 아까 1차 담즙산이 2차 담즙산으로 계속해서 변하게 되고 2차 담즙산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2차 담즙산이 혈중으로 들어가면서 간독성도 유발하고, 또 우리가 간세포 안에서 담즙이 배출되는 것도 막아버리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변비가 있으면 온몸이 다 좋지 않은 게 이런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비를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질환에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변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시 담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동물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많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약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임상 시험은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동물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동물 실험에서 보면 이제 보통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쥐에서 우리가 담석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좀 잔인하지만 한 2주에서 4주 동안 지방이 굉장히 많은 담석이 잘 생길 수 있는 먹이를 섭취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인 쥐와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이지 않은 쥐를 비교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쥐에서 담석이 덜 생기고, 또 몸에 해로운 2차 담즙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그런 물질들의 농도가 낮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몸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더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그러면 담석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하면은, 이제 모든 유산균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경우에 담석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담석이 한번 생기신 분이 재발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산균은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드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산균의 효능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와 많은 관계가 있는 담도 췌장 질환, 그중에서 담석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팽이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담낭에 돌이 있어서 우루사를 드시는데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담낭 담석이 있으면 우리가 담낭 담석에 치료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증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명치나 아니면 약간 오른쪽 배에 심한 통증이 30분 이상 반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명확히 우리가 이런 담석에 의한 통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는 치료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담낭암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표준 치료는 사실 담낭 절제술입니다. 왜냐하면 담낭이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나중에 담낭암 생길 위험성이 있어서 담낭을 복강경으로 아예 제거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돌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말씀을 하시는데, 돌만 빼내는 수술이 더 위험합니다. 돌을 빼고 쓸개를 다시 이렇게 꼬맨다? 이거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담낭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예 담낭을 떼내는 게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고요.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모호하거나 수술의 위험성이 크거나 아니면은 담석이 좀 작은 경우에 증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용해요법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용해요법은 먹는 약을 먹어서 담석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르소 데옥시 콜릭 애시드라는 걸 복용을 하는데, 이제 6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 600mg씩 6개월을 복용했을 때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걸 보는데, 이런 우루사는 콜레스테롤 담석에 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담석인 경우에 이제 서양에서는 효과가 90% 이상으로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담석보다는 색소성 담석의 비율이 더 높고, 순수한 콜레스테롤 담석보다는 색소성 담석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고, 또 크기가 5mm 이하인 경우에는 효과가 그래도 있는데 1cm 넘어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5mm에서 10mm 정도면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고 또 크기가 5mm 미만이면 우리가 우루사를 6개월 동안 보통 200mg 하루 3번을 드시든지 아니면은 300mg 하루 2번, 어떤 경우에는 또 600mg을 자기 전에 한꺼번에 드시는 걸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에 600mg을 6개월 드셨을 때 초음파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특별히 지금 증상이 없으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고, 대신 이게 효과가 좋더라도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계속 있으면, 비만이 있으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성 호르몬 제제를 쓰던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한 50% 되기 때문에 담석이 녹아도 재발되지 않게 담석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요법을 하셔야 되고, 우루사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SS님께서 신장 결석과 담석은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아버지가 담석증으로 오래전에 수술을 하셔서 유전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초음파로 신장에 작은 결석이 있는 걸 확인했고 작아서 치료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셨는데요. 일단은 신장 결석과 담석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부위도 다르고 일단은 신장과 담도는 서로 연결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돌이 넘어갈 이유도 없고요. 돌의 조성도 좀 다릅니다. 신장은 주로 이제 칼슘이 많이 섞인 그래서 뭐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담석에 좋지 않다 이렇게 또 뭐 시금치, 멸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요로결석, 신장결석. 그러니까 신장에 있으면 신장결석,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요로에 있으면 요로결석이 되는 거죠.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담도, 담낭결석에는 그러니까 담석이라고 부르죠. 그쪽은 담석에는 이러한 뭐 비타민, 시금치, 멸치 이런 게 크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서로 확실히 다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확실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버님께서 이제 담석증으로 아마 쓸개를 담낭절제술을 하신 것 같은데 유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전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가족분들이면은 같은 음식을 드시고 또 생활 습관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석은 집안에 있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담석이 생기지 않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고 신장 초음파를 보셨는데 일단 담낭은 괜찮은 거로 봐서 담석은 없으신 거로 보이고요. 신장에 작은 결석이 있는데 치료할 시기는 아니라고 하셨으면 두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신장에 이런 결석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CT나 MRI를 굉장히 많이 찍는데 대부분 무증상이면 치료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요로로 내려가서 요관을 꽉 막아서 우리가 뭐 수신증이라든지 요로 감염을 일으키면은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두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기는 딱 정해진 주기는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괜찮으면은 뭐 한 2-3년에 한번 보셔도 되고 연령대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건강검진 주기에 맞춰서 이런 복부 초음파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하브로님께서 어떤 사람은 담석은 그냥 돌이라 괜찮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나중에 췌장염이나 단관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들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그냥 돌이라 괜찮다 요 말은 맞지는 않고요. 그냥 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석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담도에 돌이 생기면 그거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우리가 뺄 수 있으면은 다 빼야 되는 이유가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흔하게 막기 때문에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 담도염이 쉽게 오고 담도염은 금방 폐혈증에 빠지기 때문에 담도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담도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후유증, 합병증의 확률이 30% 이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또 위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내시경으로 요즘에는 대부분 한 90% 이상 뺄 수 있기 때문에 담도에 돌이 있으면 빼는 게 담석이 있으면 빼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또 담도에 돌이 있다가 밑으로 쭉 굴러 내려가면 담도랑 췌관이랑 12지장으로 들어갈 때 이게 두 개가 만나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가서 걸리면 담도염도 유발하지만 췌장 입구를 막아서 췌장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급성 췌장염의 원인 1위가 담석증이고 2위가 술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도에 있는 담석은 모두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요. 담낭에 생긴 담석은 조금 다릅니다. 담낭에 생긴 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게 증상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쓸개관, 그러니까 담즙이 왔다 갔다 내려가는 그 쓸개관을 담석이 이렇게 해서 콱 막으면 쓸개가 이렇게 부풀면서 담즙이 그 안에 고여 있고 세균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염증이 일어나서 우리가 담낭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좀 두고 볼 수가 있는데, 담낭 담석이 증상을 일으킬 확률이, 증상이 생기면 치료를 하는데 증상 생길 확률이 크게는 1년에 한 2% 정도 됩니다. 1년에 2%. 그러니까 10년에 한 20% 정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1년에 100명 중 2명은 이런 심하게 체한 듯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갈 수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고, 10년 지나면 1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평생에 걸쳐서 이런 담낭 담석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한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70% 정도는 담석이 있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이 크기가 크면은 클수록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낭 담석이 크면은 수술을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이제 담도 담석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도에 있는 담석도 오래되면 계속해서 담도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균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도암은 빼는 게 좋고, 담낭은 위험도를 따져서, 증상을 따져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도의 돌은 가능하면 무조건 꺼내는 게 좋다. 그다음에 담낭의 담석은 증상과 크기, 또 담낭에 다른 질환이 또 있는지, 우리가 담석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질환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후후님께서 담석이 안 생기게 하려면 식이섬유도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산균, 식이섬유 같이 섭취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말씀을 드리고, 또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세균,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영양소 같은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우리가 변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대변 양을, 부피를 늘려서 잘 나오게 하고, 우리가 대장 운동도 촉진해서 대장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담즙도 대변으로 많이 배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처럼 식이섬유도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올바른 그런 세균총이 되도록 세균들 간에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드시는 것이 변비를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담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흡수의 방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영양소의 흡수는 뭐 문제 없이 잘 되고, 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은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에 흡수가 되면 폐혈증이거든요. 그게 좋은 균이건 나쁜 균이건 피 안에 균이 들어가면은 폐혈증이 됩니다. 균혈증이라고 하죠. 균혈증이 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러한 유산균들은 장 안에 살면서 장벽을 오히려 튼튼하게 해서 몸 안으로 이런 세균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또 염증,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염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흡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두 개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상승작용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세상님께서 건강검진을 하셨고 담낭에 담석이 보인다고 하셨고요. 통증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무증상 담석도 미리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담낭에 담석이 있을 때 치료 원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있거나 담석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담낭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우리가 나중에 담낭암 위험성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담낭암으로 변할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같이 담낭 수술을 하시라 이렇게 권해 드리는데요. 무증상 담석은 일단 미리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낭도 기능이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담즙이 간에서 계속 만들어지면 계속 분비가 되는 게 아니고 담낭 안에 이렇게 고여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고여 있다가 우리가 이제 초음파나 CT를 공복에 하라는 이유도 식사를 안 해야만 담낭에 담즙이 고여서 쓸개가 이렇게 공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이런 내용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식사를 하시면 담낭이 이렇게 수축을 해버려서 이렇게 수축이 되면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담낭의 기능은 담즙을 모았다가 식사를 하시면 이렇게 담즙을 짜서 많은 양의 담즙이 한꺼번에 배출돼서 소화와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치료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인데 현재는 뭐 워낙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하셔서 합병증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드물게 우리가 담도 손상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혈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주 드문 경우지만 선천성 기형이 또 있거든요.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우리 쓸개 내부로 들어가는 관이 원래는 담도에서 하나가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쪽 간에서 또 하나 들어가는 그런 기형이 있습니다. 이게 덕트 오브 루시카라고 부르는데 루시카가 그 악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악마의 담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쪽 쓸개를 자르려고 이쪽 담도에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다 자르고 쓸개를 떼냈는데 이쪽 바로 간에서 쓸개로 들어가는 엉뚱한 기형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담즙이 새서 나중에는 간까지 잘라내야 되는 그런 무서운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거든요. 이게 선천성 기형이고 미리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고 괜찮으면은 그냥 두고 보고 건강검진 정도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복부 초음파 보시면 되고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식을 하신 분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담낭 절제술을 미리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면역 억제제 드신 분들은 면역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담낭염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 받으신 분들은 담낭 절제술, 그러니까 그 담석이 많으면 우리가 담낭 절제술도 미리 고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드물게 뭐 용혈성 빈혈이나 이런 특별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담낭 절제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건강하신 일반 분들에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두님께서 요즘에는 아이들도 어린 학생들도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린이용 유산균을 꾸준히 먹이면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비만 아이에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균 종류에 따라 요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산균을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어떤 균이냐 어떤 유산균이 좋으냐는 아직까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유산균 중에 라시도필러스라는 그런 세균총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런 유산균뿐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균들도 우리 장내 세균을 정상화시키면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담석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만 자체가 이제 최근에 어린 친구들에게서도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 어린 친구보다는 이제 젊은 층 20 대에서 많이 생기는데 비만도 콜레스테롤 담석의 원인이 된다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있으면 우리가 담즙으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고 이런 콜레스테롤이 농도가 올라가면서 결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물에 녹지 않고 이게 자꾸 덩어리가 결절을 만들어서 이게 담석에 심지가 돼서 담석이 생기고 비만하면 쓸개가 잘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또 비만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 뮤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뮤신들이 끈적끈적한 뮤신의 분비도 늘고 이런 것들이 유산균을 드시면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 도움이 되지만 유산균만으로는 될 수 없고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규칙적인 식습관. 왜냐면은 담낭이 규칙적으로 움직여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계속 짜주거든요. 계속 짜서 담즙이 원활하게 흘러야 안에서 고이지 않고 그래야지 안에 찌꺼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과당이나 이런 단당류를 많이 드시면 그것도 담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피하는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은 층에서 담석이 생기면은 합병증의 위험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비만이신 여성분 또 비만이었다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신 여성분한테서 이런 콜레스테롤 담석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심하게 체중 조절을 한 경우도 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미님께서 간 기능과 담석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유산균이 만약 간 건강에도 좋다면 간, 담즙, 담낭까지 이어지는 구조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도 학회나 이런 쪽에 가면은 연구 동향을 쭉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뭐 변비, 설사 이런 거에만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고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도 모두 다 이제 논문으로 나와 있고 실험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간과 담도 또 소장, 대장 이거는 다 따로 분리가 될 수 없고 이 건강이 다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구조거든요. 담즙을 따라서 간에서 담도로, 담도에서 장으로, 장에서 다시 간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순환 구조를 모두 좋게 해서 다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나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렇지만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절대적으로 믿고 이것만 먹으면은 우리가 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인제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굉장히 크게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또 스트라이크님께서 유산균을 아침 공복에 먹으라고 하던데 담즙 분비가 활발한 식후에 먹는 게 담석 예방에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위에는 균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위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만드는
그 회사별로 아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 유산균을 드실 때 잘못 드시면 이게 유산균이 장에 가야 되거든요. 일단 예전에 우리가 요구르트 선전할 때 장까지 살아서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단은 균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먹게 되면은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캡슐을 어 위 안에서는 녹지 않고, 우리가 pH가 굉장히 낮은 위 안에서는 녹지 않다가 pH가 낮아지면 그때서 캡슐이 녹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균들이 장으로 쭉 퍼지는, 대부분 이제 이런 원리를 장용정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원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요구르트나 이런 그런 기능이 없는 것들은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면 위산, 아침에는 또 위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속쓰림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냥 유산균을 먹으면 위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구조의 유산균을 드셔야겠고요. 그다음에 담즙이 많이 나오는 기간과는 사실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먹어서 바로 뭐 10분 내로 30분 내로 1시간 내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세균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유해균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그런 유익균들, 프로바이오틱스가 차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고 이게 붙어 있으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뭐 담즙이 많이 나오는 시간에 드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주로는 위산 영향을 덜 받는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살아서 잘 갈 수 있게 하는, 그게 제 1번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이거는 아마 회사마다 다를 건데 공복에 드시는 게 더 잘 전달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잘못 먹으면 위산 때문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 안에는 우리 그 위장관 중에 가장 적은 세균이 위치하는 이유가 위산 때문에 다 죽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후에 드시는 게 조금 더 추천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범사의 감사님께서요. 담석이 있으시고 통증은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통증은 없으시고요. 소화는 좀 안 되시는 편인데 증상이 없어도 1년마다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통증이 담석 때문에 생긴 통증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담석 때문에 생긴 통증은 식후에 나타나고요. 식전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식전이나 아니면은 밤에, 밤 뭐 10시에서 한 2시 사이에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은 더 심해지게 되고요. 식사를 하면 가라앉는 통증은 담석 때문에 의한 통증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그건 오히려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서 나오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뭐 1분, 2분 이렇게 지속되는 통증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 담석이 입구를 꽉 막아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입구가 풀리기 전까지는 통증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30분 이상, 보통은 한 3-4시간 정도 통증이 지속되고, 그러다가 여기 막혀 있던 돌이 슬그머니 밑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빠져나온다는 게 다시 담낭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풀리면 그때 가서 통증이 싹 풀리게 되고,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이 막힌 게 풀리지 않으면 십이지장에 있는 균이 위로 올라가서 이 안을 고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심한 담낭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담낭의 통증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번 증상이 일어나면 1년 내에 다시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50% 정도 되고 2년 내에는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술을 권해드리는데, 지금 몇 년째 증상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더 두고 보셔도 괜찮겠고요. 그렇지만 매년 우리가 초음파 검사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석이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낭 안에 있는 돌이 담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담도로 내려오면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크기가 점점점 커져서 뭐 3cm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담낭에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담낭벽 비우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년 한 번씩 복부 초음파를 보시도록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도록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JMH님께서 담석이 있으면 감마 GTP 수치가 올라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 기능 검사, 혈액 검사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을 보는 게 AST, ALT, 감마 GTP, ALP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마 GTP는 지방간을 보는 수치이기도 하고 또 담도를 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그러니까 ALP라는 수치와 감마 GTP가 같이 올라가면 담도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담석증 같은 걸 의심해 볼 수 있는데 ALP 정상이고 감마 GTP만 올라가면 대부분은 지방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0 정도면 아마 정상의 2배 정도 올라가신 것 같고요. 다른 수치가 괜찮으면은 아마도 지방간 때문에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술을 드신 다음에 재면은 AST와 감마 GTP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드시거나 아니면 지방간이 있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내과 검진 당연히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담석이 있다고 꼭 감마 GTP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담석은 뭐 무증상 담석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간이 있으실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